안녕하세요. 조창희 교수입니다. 벌써 이제 6주차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6주차부터는 6주차, 7주차, 뭐 하면은 8주차까지 가겠네요. 제가 6주차, 7주차, 8주차에는 이제 5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마 8주차까지 하면은 대부분의 설명은 다 되는 건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9주차 정도까지는 가야 되려나?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배운 것들, 물론 여태까지 배운 것들 대부분 다 시험 문제 나와요. 대부분 다 시험 문제 나오는데 특히 오늘 배울 거에서는 확실하게 한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뒤쪽에 이제 연습을 해드릴 텐데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차의 종류 중에서 오차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뒤쪽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인 오차라 해서 사람이 잘못하는 거, 내가 잘못하는 거, 이게 개인 오차고요. 물론 우리는 개인 오차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측정을 할 때는 측정하는 사람의 오차는 없다고 가정을 해요. 측정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측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오차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서 기기 오차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연 오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지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기기오차가 이제 오늘 할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연오차가 다음 주가 7주차인가요? 예, 7주차에 할 얘기가 되실 겁니다. 7주차는 라이브 수업을 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또 영상 수업을 할지는 좀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기기 오차는 이제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오차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 공차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공차라는 거하고 오차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공차는 톨러런스가 공차고요. 오차는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는 무언가 실수한 거고요. 요거는 실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차라는 것은 설정을 해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차라는 건 설정을 했다라고 하니까 일부러 한 거죠. 예, 일부러 만들어준 게 공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는 오차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서 발생하는 게 오차입니다. 공차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누가 주는 거라 했어요? 공차라는 것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설계자가 주는 겁니다. 설계자의 명령이에요. 설계자가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 도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는 사실은 이 사람은 설계자는 40.2로 만들고 싶어요. 예. 자, 자기는 40.2로 만들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40.2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알잖아. 그죠? 여태까지 배운 게 다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40.2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0.1만큼, 범위를 주자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40.1에서 40.3 사이로만 가공이 되면 괜찮아 라고 설명을 하는 거. 이게 공차입니다. 그래서 공차는 여기 표시된 대로 도면에 표시되는 거고요. 가공 명령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자의 명령이에요. 설계자는 사실 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책상 위에 앉아서 글로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행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자는 그냥 가상으로 이상적으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차는 어느 정도는 이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설계자의 이상적 표현이죠. 물론 이게 뭐 현실 가능한 이상은 현실 불가능한 이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어쨌든 이상적으로 소망이지. 그러니까 설계자의 소망, 이상적 표현, 설계자의 희망사항이에요. 이 사이 안에만 들어가면 돼. 자, 이것을 공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설계 시 허용되는 치수의 값에 허용되는 치수만큼의 편차를 주어서 설정을 한다라고 하고, 항상 범위, 모든 간에 다 범위예요. 그래서 공차는 항상 범위로 표현이 됩니다.
숫자가 하나가 나와도 일반 공차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공차가 표시가 되거나 이렇게 쭉 나왔지? 예, 공차가 표기가 되거나 혹은 그러니까 범위로 표기가 되거나 혹은 일반 공차를 생각을 하시거나 우리 보통 학생들이 일반 공차를 잃어버리는 경우, 일반 공차를 까먹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 공차로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게 공차입니다. 자, 프로세스라는 게 이게 가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머시닝이라는 거, 칼라로 깎아내는 거를 머시닝이라고 하고 그라인딩은 연사 공정, 그러니까 갈아내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죠. 손톱 깎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손톱깎이로 잘라내는 게 머시닝입니다. 절삭 가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웅툴붕툴한 거 좀 예쁘게 갈 수 있죠. 뭐 특히 여학생들 손톱 소진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쇠 깎는 건 줄이라고 하는데 손톱 소지하는 건 제가 이름을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까실까실한 샌드페이퍼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갈아주잖아요. 샌드페이퍼라니까 되게 역시 공대생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명칭을 몰라서 그래요. 그 여학생들이 손톱 이렇게 갈아주는 거, 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갈아주는 거, 미세하게 갈아주는 거, 그 그라인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톱을 깎을 때 처음부터 그걸로 갈지는 않죠. 일단 손톱을 깎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로 갈죠. 그쵸? 이런 그 네일 같은데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네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남학생들도 많이 간다고 하는데 네일을 받으러 이제 예전에 한번 가보자 나도 막 손톱에다 뭐 하나 붙여보자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막판쯤에 30대 초반의 나이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가봤어가지고요. 요즘에도 한번 가볼까? 한번 제가 가보면은 자랑할게요. 가서 보고 여튼간에 그건 그렇고 처음부터 갈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념상에는. 그렇다면 처음에는 절삭 가공을 하고, 즉, 머시닝을 하고, 그 다음에 갈아내죠. 그라인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자르는 거. 크게 자르기. 그 다음에 그라인딩은 이건 절삭입니다. 그리고 이건 연삭이라 그래서 곱게 갈기. 곱게 갈아내기. 갈기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갈아내기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가공을 하시게 될 거예요. 명령서를 따라서 가공을 하죠. 그럼 가공이라는 기준을 해서 그 전에 공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가공은 40.2로 가공이 돼 있어. 그래서 공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 사람이 가공을 하면서 이제 40.1을 정확하게 딱 가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 가정입니다. 이거 가정이에요. 이 사람은 40.2로 가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실제 치수 참값은 실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오차가 두 가지 오차가 있는데 가공 오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오차가 있어요. 우리 가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오차는 가공 오차도 표현이 되고 측정 오차도 표현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오차는 측정 오차를 배우는 겁니다. 가공 오차를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가공 오차는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건 다 가공은 무조건 100%잘 됐어. 이거예요. 가공은 무조건 100%잘 됐어 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오차는 다 측정을 할 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배울 거는 이겁니다. 앞으로 배울 거. 예, 이거예요. 자, 가공은 완벽합니다. 그럴 수는 없죠. 사실 가공은 완벽할 수 없는데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가공은 설계 시에 가공한 거 제대로 됐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가공은 100% 완벽하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후에 가공이 된 후에 그래서 측정을 해봤어요. 공작물의 치수를 측정을 해봤더니 40.25가 나왔어. 즉 공작물의 가공 부분을 측정해보니 40.25야. 그러면 나는 얼마나 잘못 생각한 거야? 예, 0.05만큼 잘못 측정을 한 거죠. 자,
즉 가공은 40.20으로 가공이 됐는데 얘를 측정을 했더니 얼마로 측정됐냐면 40.25로 측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차이가 0.05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죠. 얘를 오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모르죠. 예, 이거 몰라요. 사실 진짜로 나 오차 0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장비가 이게 아니라 가공이 된 게 40.20이 아니라 40.25로 가공이 된 거였어. 그래서 내가 측정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거는 모르니까.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치? 하지만 가정으로 했을 때 가공은 정확하게 가공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측정을 할 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라는 것은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것과 같아요. 측정값에서 실제 그물체의 값을 뺀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참값이 뭔지 몰라요. 자, 즉 이런 얘기야. 내가 버니어 캘리퍼스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자, 내가 이런 부품이 하나 있어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을 해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얘를 잴 거예요. 지금 구라치는 거 다 보이죠? 숫자 안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저는 디지털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어요. 자, 측정을 해서 딱 나왔더니만은 17.97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 치수가 17.97입니다. 잘 보일까? 예, 17.97이에요. 그래서 17.97이라는 치수가 나왔는데, 그러면 얘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앤데, 여기 원래 18.00이야. 설계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측정을 했더니 17.97이 나왔어. 측정값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진짜로 가공이 17.97로 가공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측정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가공은 100%잘 됐어 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참값으로 봅니다. 즉 참값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게 설계값인데 설계한 사람이 18.00으로 가공을 해. 물론 허용 범위는 있겠죠. 허용 범위는 있겠지만 18.00으로 가공을 해 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그 설계값을 참값으로 보는 거예요. 설계값하고 참값을 같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얼마만큼 작아? 0.97만큼 작네요. 그러면 이때 오차는 측정값이 17.97이니까 17.97에서 마이너스 참값 18.00을 빼서 0.03 마이너스. 즉 무슨 뜻이야? 0.03만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니까 작게 측정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오차하고 공차 구분을 하세요. 시점, 가공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입니다. 이게 오차고요. 그 다음에 after예요. 네, 후에 발생하는 게 오차입니다. 다시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프로세스니까 가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에 발생을 하는 게 공차고요. after에 발생을 하는 게 오차예요. 그래서 공차는 설계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려주는 거, 오차는 측정하는 사람이 실수한 거. 물론 가공오차도 있겠지만 우리 가공오차는 무시한다. 없다고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측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차하고 공차를 구분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차라는 것은 가장 먼저 오차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참값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피측정물의 실제 결정된 값을 참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값이죠, 피측정물의. 근데 피측정물의 실제 값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측정물의 실제 값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말이 돌고 돌 텐데 자, 피측정물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실제 값, 참값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알아야 할 수 있을까요? 재봐야죠.
그쵸? 참값을 알기 위해서는 재봐야 돼. 즉,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발생을 한다? 오차가 발생을 한다. 우리, 가공을 할 때도 오차가 발생을 하지만, 측정을 할 때도 오차가 발생을 해요. 오차는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우연오차입니다.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게 우연오차인데요. 예, 그런 식으로 오차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측정한 값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측정한 값을 100% 신뢰할 수 없어요. 신뢰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투표 같은 거 하잖아요. 투표할 때, 투표를 했다.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요번에 얼마 전에 선거 했었으니까, 여론조사 할 때, 뭐, 이 여론조사는 정확도 얼마에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측정값도 사실은 불확도라는 거를 검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워낙 이제 우리 1학년 때는 그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튼 간에. 그래서 참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값을 어떻게 해야 돼? 가정을 할 거죠. 뭐라고 가정을 해? 설계값으로 가정을 할 겁니다. 뭔가 숫자는 나와야 되잖아. 그치? 최소한 뭐 사실 나중에 이거는 쓰지는 않는 개념이긴 한데 참값이라는 거 쓰지 않는 개념이긴 한데요. 어쨌든 최소한 그래도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나중에 저희 산업기사 시험이라도 봐야 되니까 예, 참값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정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는 알 수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참값은 측정치는 참값과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차라는 것은 측정치에서 참값을 뺀 것을 오차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측정값에서 참값을 뺀 거예요.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거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차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크게 측정을 한다, 측정된다 라는 얘기고요. 오차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작게 측정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차가 플러스가 나왔으면 크게 측정되었다, 오차가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작게 측정되었다. 자, 밑에 예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름이 26.00의 실린더는 뭘 실린더라고 하면은 이러한 원통인데 속안이 비었어요. 이렇게 속안이 비어 있는 이러한 원통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 이렇게 부르고요. 실린더 원통이라고 하거나 혹은 중공축 중간이 비었다, 공이니까 비었다 해서 중공축 헐로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냥 실린더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쓴 건 다 실린더라고 표현하니까 실린더의 안지름 내경입니다. 자, 내경이 참값이 얼마냐 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참값이 26.00이에요. 근데 측정값이 얼마냐 하면은 26.0입니다. 그러면 오차라는 것은 측정값에서 26.02에서 참값을 빼니까 26.00을 빼서 얼마? 마이너스 0.02만큼이 오차가 되는 거죠. 즉 0.02만큼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잠깐만요. 제가 아까 전 페이지에서 잘못했네요. 아니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방금. 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이게 플러스죠. 플러스가 붙었으니까 크게 측정이 되었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제가 거꾸로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잠깐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그게 생각나서요. 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0.02만큼 크게 측정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오차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차율이라는 것은 참값분의 오차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오차율이라는 것은 참값 얼마냐 하면은 26.00이네요. 참값분의 오차 0.02. 자, 오차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작게 측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계산기가 있으니까요. 0.02 나누기 26 해주시면 0.0007677 나오네요. 자, 요거 계산했으면 0.00077. 자, 이게 오차율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표현하시고 싶으면은 공 2개 빠지니까 0.08 대략 퍼센트 오차율.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예제를 볼게요. 길이가 45mm 기계 가공품을 측정한 결과 44.95였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차는 측정값 44.95에서 참값 45 잘못했어요. 예, 45.00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지 정상입니다. 이건 나중에 유효숫자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45.00 빼주시면은 얼마? 마이너스 0.05. 즉, 0.05만큼 작게 측정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고요. 자, 오차율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참값 45.00에서 마이너스 0.05만큼을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붙었으니까 상관없겠죠. 0.05 나누기 40. 밑에 풀이가 있는데 제가 계산기가 괜히 갖고 왔네요. 0.0011. 예, 이게 오차. 그러면 공두에 빼니까 0.11% 정도 오차가 발생을 하였다. 측정 오차가 발생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오차를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잠깐 칠판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물체가 하나 있는데요. 자, 여기 치수가 얼마냐 하면은 100이에요. 100입니다. 근데 치수가 이제 100.00이죠. 자, 이게 참값입니다. 근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오차율을 얼마로 줬냐면 0.1%. 자, 0.1%까지는 측정을 할 때 틀려도 돼. 허용 측정 오차죠. 측정할 때 오차율이 0.1%까지는 틀려도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허용되는 이것으로부터 허용되는 측정 범위가 어떻게 될까? 자, 측정했을 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측정 범위, 요 정도까지 내가 측정한 거는 괜찮아. 이거는 내가 측정을 할 때 이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 실수의 범위죠. 이 얘기는 허용되는 측정 실수 범위. 실수가 오차니까. 물론 이거는 개인 때문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기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유를 모르는 무언가의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측정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요. 자, 우리 오차율은요. 노란색으로 해봅시다. 자, 오차율이라는 것은 참값분의 오차죠. 이거의 절대값입니다. 자, 이게 얼마? 0.1%예요. 퍼센트는 0.001이죠. 참값이 100입니다. 이거예요. 분의 자, 측정값이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참값은 100입니다. 물론 00 들어가야지 정상이겠죠. 이거 이퀄 0.001입니다. 그러면 측정값 절대값 붙이시고요. 그러면 측정값 마이너스 100.00 분의 100.00 이퀄 절대값 벗겨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0.001 절대값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다시 측정값은 마이너스 100.00 이퀄 요거 요로 사라락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러면은 즉 측정값은 어떤 범위 안에 들면 돼? 100.00 플러스 마이너스 0.1 범위 안에 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측정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99.90보다 크거나 같고 100.1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나 측정 정상적으로 잘했어. 측정을 잘한 범위.
뭐 잘이라고 하니까 뭐 되게 잘한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예, 그렇다고 하죠. 뭐 예, 측정을 그러니까 제대로 한 여기 허용되는 측정 범위 안에 들게 측정을 한 그 범위를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해서 찾아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가정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이게 가장 최대의 가정이죠. 예, 참값은 100.00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몰라요. 이거는 가정이죠. 100.00일 거야 라고 가정을 한 그런 얘기가 되실 거예요. 갑자기 얼굴 나왔다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알려드릴게요. 예, 칠판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얼굴 갑자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차를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오차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차가 생기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라 해서 기기오차, 개인오차, 그 다음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오차. 여기서는 정리는 한 건 아니네요. 뒤쪽에서 다시 정리가 될 텐데, 예. 다시 정리될 텐데 어쨌든 측정기 자체에 의한 것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거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거는 우리가 이 중에서는 진짜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것도 있고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림 오차나 접촉 오차, 접촉력에 의한 변형이나 아니면 시차에 의한 오차나 온도 같은 것들 중에서 계산을 해낼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했다고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되돌림 오차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기기 오차 쪽에서 계산 가능해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오차고요. 그 다음에 접촉력에 의한 변형도 계산할 수 있는 오차입니다. 열 변형도 계산할 수 있는 오차고요. 우리 다음 주에 아마 배우실 거예요. 다 되돌림 오차, 되돌림 오차는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접촉력에 의한 변형 오차, 온도에 의한 오차, 그 다음에 측정력 비슷한 얘기인데요. 요거 두 개 다 계산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진동에 의한 떨림은 진동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잘못된 측정기의 선택에 의해서 나타난 오차, 기기 오차죠. 3km/s만큼 더 많이 나오는 체중계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거.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체중계는 다 더 크게 나와요. 그건 팩트인데 만 3kg 정도 크게 나오면 더 화나지. 사실 대부분의 체중계는 한 2kg 정도 더 크게 나올 거거든요. 모든 체중계는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3kg이 더 나온다? 이거는 잘못된 측정기의 선택 맞네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측정의 오차의 종류를 제가 맨 첫 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오차, 기기 오차, 우연 오차입니다. 개인 오차는 내가 잘못 측정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학교에 등교해서 측정 실습을 듣는다. 측정을 해보셨다. 아마 대부분은 개인 오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개인 오차만 발생하거나 기기 오차만 발생하거나 우연 오차만 발생하진 않아요. 세 개가 다 발생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게 개인 오차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이거는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숙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숙련도가 높아지면 되게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하시면 당연히 개인 오차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뭐 측정자의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측정을 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눈금을 잘못 읽었다든가 아니면 잘못 썼을 수도 있죠. 눈금을 읽은 다음에 쓰는 걸 잘못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록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개인 오차라고 합니다. 충분히 측정자가 숙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개인 오차는 줄여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3월달, 4월달 정도 되면 3학년 올라가셔서 예, 뭐 2년 후의 얘기죠. 혹은 4년 후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 올라가셔서 이제 산업기사 자격증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아마 한 달 정도 내내 아마 측정기 측정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실 거예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아마 연습을 계속 하실 텐데, 예, 그겁니다. 숙련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아마
바로 1차 시험에 이제 자격증을 따실 수 있을 텐데,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4월 달에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4월 말 혹은 5월 초에 실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을 봐서 대부분 학생들이 따요. 열심히 연습을 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다 땁니다. 우리가가 뭐 한 50명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45명 정도는 따요. 자격증을, 실기 시험을 합격을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8월 달에 지지난해? 2년 전 얘기예요. 8월 달에 다시 봤어요. 예, 다시 그 실습 시험을, 물론 문제는 좀 바뀌었는데 뭔가 테스트를 하느라고 실기 시험을 다시 봤거든요. 그 10명을 데리고 다시 봤는데 2명 붙더라고요. 예, 8명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동안 연습을 또 안 한 거지. 연습을 안 하니까 그만큼 숙련도가 또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측정기를 측정을 하는 거는 달라요. 그 자전거 타는 거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한번 몸에 익는다고 해서 측정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롤 할 때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메타도 알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오차 이거는 숙련도하고 관련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 오차는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개인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는 오차는 기기 오차랑 우연 오차네요. 기기 오차는 계통적 오차라고도 합니다. 기기 오차 혹은 계통적 오차, 시스테매틱 에러라고 하는데요. 시스테매틱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논리적이다, 좀 논리적이다, 아니면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는 말이 맞겠네요. 필연적이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우연오차랑 이렇게 두 개 비교해서 보시면, 시스테매틱이면 필연적이라고 설명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 그래서 예상 가능한 오차. 시스테매틱에 예상 가능하다는 뜻도 표현되어 있으니까 예상 가능한 오차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될 겁니다. 기기 오차는 예상할 수 있는 오차예요. 그리고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오차,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차, 그게 기기 오차입니다. 계통적 오차죠. 우리가 기기 오차다라고 하면 보통 기계 자체의 오차만 생각하는데 사실 기계 자체의 오차만이 기계 오차는 아니고요. 뭐 온도라든가 아니면 외부 측정 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도 다 기기 오차 안에 속합니다. 기차라고 하는데요. 계통 오차라고 얘기를 한 게 그런 거고요. 이 계통적 오차에 속하는 거는 다 원인을 알아. 그 다음에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해결이 가능한 거. 해결이 가능한 오차. 여기서 해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보상을 해주면 돼. 원인을 알고 왜 발생하는지 알고 뻔히 이만큼의 오차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 그래서 시스테매틱입니다. 뻔히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하는지 아니까 그리고 그것만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얼마나 원인을 알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니까 그만큼 보상을 해주면 되잖아. 내가 시계예요. 자, 시계인데 시계가 1분 빨리 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시계가 1분 빨리 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야? 시계가 왜 1분 빨리 가? 내가 잘못 맞췄어. 예, 내가 시계를 잘못 맞춰서 1분 빨리 가. 예. 그러면 이거는 원인 알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차가 생기는지 알잖아. 자, 지금 시간이 얼마냐면은 1시 29분입니다. 그쵸?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시 28분이라는 얘기죠. 나 얼마만큼 보상해줬어? 1분 정도. 1분 빠르게 가는 애잖아. 빨리 가. 1분 빨리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분만큼 늦게 보상을 해준 거죠. 이렇게 보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시 28분이 실제 값이야 라고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오차, 이렇게 되는, 이렇게 얼마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 예상이 가능한 오차, 이것을 기기오차라고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을 해주면 돼요. 그만큼.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개통적 오차에는 눈금 또는 피치의 불균일이나 마찰, 측정압의 변화 이런 것들, 여기서 눈금 또는 피치의 불균이나 마찰,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기계적인 오차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오차에 속할 수가 있어요. 온도는 열 변형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기준 온도 20도, 그 다음에 습도 58%가 최적의 환경입니다. 우리 실습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온, 항습을 맞춰주셔야 돼요. 제가 아마 우리과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때. 그 측정실에서 근무하시면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측정실은 다 이렇게 항온항습이 돼 있어야 돼요. 항상 20도씨 58%.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그 환경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측정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먼지 같은 것도 최대한 없애줘야 되겠죠.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측정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자, 정밀도를 숙지하고 요구된 치수 정도에 적합한 측정기 잘 선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차라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자, 기차는 기기 오차입니다. 그래서 기차를 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교정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연오차예요. 우연오차라는 거는 왜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거. 몰라. 얼마나 생겼어? 몰라. 예. 이게 우연오차입니다. 액시던트죠? 사고잖아요. 그렇죠? 예상을 못한 오차예요. 액시던트는 사고잖아. 즉 사고가 예상해서 나오는 사고는 없잖아요. 사고는 정말로 그냥 길 가다가 얻어맞는 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오차예요. 이게 우연오차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하고 액시던털이 서로 반대말인 거죠. 예상이 가능한 오차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오차. 그러니까 기기오차는 예상이 가능하고 충분히 그것만큼 보상을 해주면 되지만 우연오차는 왜 생겼는지 얼마나 생겼는지 몰라. 사실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몰라요. 예, 이게 우연오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정기나 측정물이나 환경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오늘 그냥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서 손이 떨려 막 측정을 하는데 아침 안 먹고 왔어. 그때만 손이 떨려. 막 이런 것들. 어저께 깨졌어. 까였어 어저께. 어저께 까여가지고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막. 그래서 머리 까면 안 되는데 예, 오늘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빙의했어요. 어저께 까인 사람으로 빙의를 해서 갑자기 저도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튼 그래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서 발생하는 오차 이런 것들이 우연오차입니다. 그냥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모르고요. 사실 측정한 사람은요 이런 오차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오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죠. 내가 측정을 하면서 나 측정 잘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측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은 그런 자신감은 없을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측정을 정확하게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해봤으니까. 물론 그건 근데 자신감의 문제죠. 여러분들이 나는 측정을 잘 못할 거야 라는 거는 알겠지만 왜 못해? 어디서 틀렸어 너가? 그리고 얼마나 틀렸어를 물어보면 아무도 그건 대답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cm 자를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그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측정을 난 잘못했을 거야. 어디서 얼마만큼 잘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요.
기기오차는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기기오차입니다. 개통적 오차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얼마나 어디서 잘못했어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개통적 오차인 거고요. 우연오차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게 우연오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기기오차는 개통적 오차는 보상값을 찾으면 돼요. 우연오차는 그러면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오차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이게 측정 결과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오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측정을 해서 산술평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산술평균은 아니고 대표값이라는 것을 찾아요. 제가 이거 한글에다 쳤더니만 시옷을 꼭 붙이더라고요. 대표값이라고. 근데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할게요.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대표값이라는 것을 찾아줍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통계적 방법 하니까 갑자기 나 이거 통계 배웠어야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2학기 때 배웁니다.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자, 통계적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평균 구할 줄 알죠? 시험 보시면 시험 평균 얼마나 왔다 이런 거 계산하실 줄 알잖아요. 그것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요. 여튼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개통오차는 뭐로? 보상을 해서 해결해 주면 되고요. 우연오차는 어떻게?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면 됩니다. 개통오차는 원인을 알고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는 오차니까 보상을 해주면 되고 그만큼. 우연오차는 왜 생겼는지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어. 그래서 그냥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밑에서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할 거 측정기의 특성에 따른 오차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기오차입니다. 즉 개통적 오차.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계에 의한 오차만 오늘 다룰 거예요. 개통적 오차에서 온도나 습도에 대한 오차는 오늘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밑에 바가 뜨기 시작했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측정기의 특성에 따른 오차, 그러니까 기계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기계가 잘못해서 생기는 오차, 그거 세 가지, 네 가지인가요?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가장 먼저 기계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 첫 번째 설명을 드릴 게 감도라는 거예요. 감도, sensitivity, sensitivity. 이런 표현을 써보셨으려나? 써보진 않으셨을 것 같네요. 우리 뭐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그런 제목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센스라는 단어는 알잖아요. 센스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센스는 그냥 센스라고 쓰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모든 영어가 해석을 했어야 됐는데 요즘은 그냥 센스는 센스라고 쓰다 보니까 민감도입니다. 얼마나 민감하냐?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죠. 반응하는 정도.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냐, 반응하는 정도,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게 감도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라는 건 뭘 얘기하냐 하면은 측정량이에요. 내가 측정을 하는 양이야. 측정을 하는 양이야. 나는 요만큼을 측정을 하고 싶어. 근데 요만큼을 측정을 하는 거를 요만큼으로 보여주면 감도가 1인 겁니다. 아주 조금 요만큼이야. 자, 요만큼 측정해야 되는데 요걸 요만큼으로 보여줬어.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 머리카락 하나 측정을 할 거야. 내가 머리카락 하나 측정을 하는데 그 측정 결과값을 머리카락 하나로 보여줬어. 그러면 물론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어렵죠. 이걸 좀 더 크게 키워서 보여주면 찾기가 쉽잖아. 뭐 현미경이라든가 투영기처럼 더 크게 키워서 보여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변화 측정량을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거는 지시량입니다. 즉 우리한테 보여주는 양이에요. 측정량은 요만큼이지만 우리한테는 이만큼으로 보여주면 보기가 좀 더 편하잖아. 내가 감지하기가 조금 더 편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을 감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크게 보여주냐죠. 크게 보여주냐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도는 배율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감도라는 말하고 배율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그래서 감도 또는 배율은 측정량의 변화를 지시량의 변화, 우리한테 보여주는 크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측정량의 변화를 지시량의 변화, 우리한테 보여주는 크기로 보여주는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으로 잠깐 가가지고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감도라는 거는요, 우리 감도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예, 어, 어, 우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감도라는 걸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놈이에요. 제가 뭘 그리려고 할까요? 됐고, 자, 예, 요 놈 있죠? 다이얼 게이지. 감도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이얼 게이지입니다. 자,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눈금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이얼 게이지를요, 제가 여기가 바닥인데 이게 기준점인데 다이얼 게이지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눌렀어요. 자, 얘를 눌러서 이만큼 들어가게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눌러준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다 그릴 거 그랬나? 자, 여기다 할게요. 이게 측정량의 변화예요. 내가 이만큼을 측정한 거예요. 실제로 측정한 게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측정량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이얼이 돌아가겠죠. 다이얼이 이만큼 돌아갔어요. 자,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측정량의 변화를 실제 우리 눈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지시량의 변화입니다. 지시량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때 감도라는 것은, 즉 배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측정량의 변화를 이거를 지시량 변화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을 감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자, 측정량의 변화를 예를 들어서 이만큼 늘렸어. 0.5mm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0.5mm만큼 눌렀어. 그랬더니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이 원의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죠. 원의 호의 길이 이게 얼마냐 하면은 50mm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도 혹은 배율은 측정량의 변화, 즉 0.05mm를 0.5mm를 죄송합니다. 0.5mm를 50mm로 더 크게 키워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다 감도는 0.1분의 10이니까 100.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민감도가 얼마다? 감도는 100. 즉 100배 확대시켜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0.01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0.01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오시면요, 다이얼 게이지를 실제로 볼 텐데 밑에 0.01이라고 써 있어요. 0.01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눈금이 있죠. 한 눈금 간격, 이게 0.029, 여기가 0.03이라는 뜻이야. 즉, 한 눈금 간격이 0.01mm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내가 측정량이 변했다라는 건 눈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한 눈금 간격이 0.01이라는 게, 즉 다시 말해서 최소 측정값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최소 측정량. 우리가 이것을 분해능이라고 합니다. 즉, 이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최소의 측정값이에요. 측정량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얘가 최소로 이만큼 해서 가장 작게 측정할 수 있는 게 이게 0.01mm야. 그러면 요거 바늘이 한 눈금 움직이는 거지. 즉 다시 바늘
한 눈금 움직이는 측정값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바늘 하나에서 하나까지의 실제 거리는 얼마냐? 1mm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0.01짜리 다이얼 게이지 쓰면 바늘 눈금 사이 간격은 1mm예요. 그러면은 이때 감도라는 걸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느냐? 자, 최소 분해능을 한 눈금 간격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눈금 간격 1mm를 어떻게 최소 분해능 0.01mm 그래서 100이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즉 측정량의 변화는 최소 분해능일 때 지시량의 변화는 한 눈금 간격이잖아요. 지시량의 변화는 한 눈금 간격, 측정량의 변화는 최소 분해능일 때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도가 100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감도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제 얼굴 나와요. 놀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감도가 왜 측정기의 특성에 따른 오차가 될 수 있느냐? 감도가 크면 클수록요, 바늘이 많이 움직여요. 즉, 감도가 100짜리는요, 감도가 100짜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감도가 100짜리. 0.01mm 스핀들이 0.01mm 눌리면은 한 칸 바늘이 한 칸 움직여요. 근데 감도 1000짜리는요 스핀들이 0.01mm 움직이면 몇 칸 움직여야 돼? 10칸 움직여야 돼. 당연히 더 바늘이 확 움직이겠죠. 0.01mm면요 머리카락 하나 굵기보다도 얇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바늘이 한 칸 움직이는 거야. 그래 한 칸 움직였구나. 10칸 움직이면 상당히 많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0.001mm 아주 작은 1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거에도 한 칸이 움직이는 거니까 바늘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지침의 흔들림이 상당히 큽니다. 감도가 클수록 지침의 흔들림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측정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0.01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감도 100짜리는 여기까지밖에 측정을 못하죠. 한 칸 움직이는 게 이거니까. 근데 감도 1000짜리는 0.001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측정이 더 정확하게, 더 높은 정밀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요거는 장점일 수 있겠지만 그 밑으로 단점이 있는 거죠. 지침의 흔들림이 너무 커서 오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사용하지 못할 겁니다. 감도 1000짜리는요 아주 정밀도가 높게 요구되는 곳에서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감도가 높은 측정기가 가질 수 있는 오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기별로 이제 지시범위하고 측정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지시범위라는 거는 눈금상에서 읽을 수 있는 측정량의 범위를 지시범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범위는 최소 눈금값하고 최대 눈금값에 따라서 측정이 되는 측정량의 범위를 얘기하는데,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사실 이 말이 감이 안 올 텐데요. 30cm 자 있어요. 30cm 자인데요. 됐네요. 이 30cm 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네요. 30cm 자 같은 경우는 지시 범위하고 측정 범위가 동일합니다. 30cm 자는 지시 범위, 측정 범위 다 30cm예요. 그래서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 마이크로미터거든요. 왼쪽에 있는 것도 마이크로미터,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이크로미터인데,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미터는 100에 25짜리 마이크로미터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미터는 75에서 100짜리 마이크로미터예요. 즉, 이 마이크로미터는 아무리 마이크로미터를 닫아도 여기 거리는 75mm라는 얘기야. 이것보다 더 아물어지지 않아. 다시 말해서 75mm 이하인 물체는 이거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불가입니다. 불가. 측정 불가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얘를 돌려서 스핀들을 뒤로 밀어도
100mm보다 더 커지진 않아. 100mm 이상 물체도 측정 불가야. 그래서 측정하는 범위는 75에서 100mm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측정 범위예요. 측정을 할 수 있는 최소 눈금값하고 최대 눈금값에 일거해서 표시되는 측정량의 범위가 측정 범위입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잴 수 있는 간격이 있겠죠. 그쵸? 측정할 수 있는 간격, 측정 범위 사이의 간격. 예, 그게 지시범위예요. 25mm입니다. 왼쪽에 있는 0에서 25짜리 마이크로미터랑 오른쪽에 있는 75에서 100짜리 마이크로미터는 지시범위는 동일하게 25mm로 똑같습니다. 근데 측정 범위가 다르죠. 그러면 이 측정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차는 더 커집니다. 측정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증가한다라는 거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나 아니면은 주로 히스테리시스는 마찰력이죠. 마찰력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를 되돌림 오차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미터 죄송합니다. 다이얼 게이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차가 되돌림 오차예요. 되돌림 오차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그림을 제가 그려놨는데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여기 0점이 맞춰져 있어요. 제가 스핀들을 누를게요. 스핀들을 쭉 누릅니다. 그래서 스핀들이 돌아갔어요. 여기 눈금이 얼마냐 하면은 0.05야. 스핀들이 이만큼 눌렸을 때 0.05예요. 스핀들 더 눌렀어. 그랬더니 바늘이 더 돌아갔어요. 이만큼 돌아가고 바늘이 더 돌아갔습니다. 더 돌아가서 얼마만큼 돌아가니 0.08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그랬다가 스핀들을 누른 걸 다시 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스핀들이. 내려오면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아간 거죠. 되돌아간 거죠. 지금 이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가 반대로 되돌아간 거야. 그래서 두 번째랑 2번이랑 같은 위치까지 왔으면은 어디 와 있어야 돼? 여기 와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0.05만큼 와 있어야 돼. 그만큼 가지 않는 거예요. 혹은 더 많이 가는 겁니다. 대부분은 덜 가죠. 덜 갑니다. 그래서 0.06만큼 간 거죠. 이것을 되돌림 오차라고 해요. 스핀들이 눌릴 때 동일한 위치에서의 눈금값이랑 스핀들이 더 눌렸다가 내려올 때 동일한 위치에서의 눈금값이 차이가 있는 거. 얘가 눌릴 때, 얘가 스핀들이 나올 때 이거의 오차, 차이가 생기는 것을 되돌림 오차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0.01만큼 오차가 발생을 했네요. 2학기 때 여러분들 기초 측정 실습에서 다이얼 게이지 오차 교정하는 건 아마 실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때 되돌림 오차에 대해서 나오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런 되돌림 오차, 다이얼 게이지류들이 되돌림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주로 된 원인은 마찰력 때문에, 마찰력의 방향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예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력. 측정력이라는 거 측정을 할 때 측정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측정을 할 때 힘을 주어서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접촉되는 부분에 기체층이나 유막이나 지방막이나 기름막 그런 것들을 파괴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좀 파괴해서 분쇄시키고 뭐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측정력은 필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측정력이 가해지게 되면 변형이 발생을 해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얘기죠. 보이실까요? 혹시 눈금이 자, 지금 18.03이죠. 제가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18.03인데 예, 꽉 누르면 변하죠. 천천히 누르면 이렇게 돼요. 측정력에 따라서 가장 대표적으로 번역 캘리퍼스가 그렇습니다. 측정력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번역 캘리퍼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끝쪽으로 측정을 하면은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끝쪽으로 측정을 하면 이거 플라스틱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쇠면은 좀 달라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금속이어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에 금속이 쇳덩어리가 없네요. 자, 쇳덩어리예요, 이거. 그쵸? 쇳덩어리입니다. 여기 있다. 자,
쇳덩어리 이것도 눌러주면 이렇게 되죠. 원래 여기를 누르면요 잘 안 변해요. 쇠는요, 금속은요, 측정력이 아무리 커도 여기를 누르면,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조를 눌러주면 잘 안 되고요, 어디를 눌러주면, 밑에를 눌러주면 이렇게 됩니다. 측정력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측정력에 따라서 측정값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측정력을 가해주면은, 않았네요. 과도한 측정력을 가해주면은 측정값이 변한다는 거. 버니어 캘리퍼스는 그래서요, 잘 모르는 애들한테 사기치기 좋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튼 그러한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측정의 종류에 따라서 측정력은 KS 규격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KS 규격을 보고 외워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거는 그때그때 보시고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그거는 찾아주시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측정기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기기오차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 기기오차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제 보정을 해주면 되죠. 보정가,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면 된다고요. 얼마만큼을 보상을 해줘서 보정된 그러한 측정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보정된 측정값. 그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 가장 먼저 기차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기기오차라고 해서 기차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차만큼 보상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보정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주차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뭐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 좀 하셨고요. 러닝노트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